어, 저는 윤예지고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 중에 나온 것 중에는 약물 치료 이외의 방법은 없나요?라고 했는데 조장은 선생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긴 했지만 행동 교정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attitudeback.com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 번역해서 그다음에 좀 약간 요약을 해서 한 건데 이 사이트가 참고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의학적인 사이트가 아니라 ADHD를 가진 혹은 옛날에는 ADD라고 했는데 이 질병을 가진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환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전략은 아까 조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대로 목표는 굉장히 간단하고 이제 성취하기 쉬운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제 처음에는 일단은 그 목표를 하나만 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다녀오면 바로 숙제하기 이거는 우리 둘이 약속을 해서 목표로 하는 거야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은 목표를 여러 가지를 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무조건 실패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실패라는 것이 실패를 할 때 그 좌절감이 쌓이게 되면 굉장히 그게 그 다음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때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정하는 데까지 도달할 때까지 굉장히 구체적인 그 과정을 일일이 나열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잘 볼 수 있는 곳. 얘네들은 ADHD를 가진 아이들은 굉장히 주의가 산만하기 때문에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니면 뭐 여러 군데 이제 뭐 화장실 문 앞에, 책상 앞에, 그다음에 뭐 그 신발장 앞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갔다 오면 누구누구가 학교 갔다 오면 할 일, 가방 내려두기, 손 씻기,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다 구글 클래스룸 숙제가 나오죠.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숙제 확인하기, 숙제 끝내기, 그리고 빠진 숙제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이런 게 우리나 뭐 ADHD가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연한 것 같은 과정들이 이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그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ADHD 아동들은 목표만 설정을 해주면은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정말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한 가지 목표를 성취했다. 그러면은 그 아무리 작은 성취라고 해도 즉각적으로 바로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상을 주셔야 돼요. 뭐 한동안 이제 뭐 비헤이비어 차트나 뭐 스티커 차트 이런 게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좋은 전략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스티커 차트에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실수는 뭐냐면 이 스티커를 20개를 모아야지만 네가 초콜릿을 먹을 수 있어. 이러면은 이 ADHD 아동들은 특히나 이 20개를 모으는 시간까지가 너무 힘들고 그러게 쉽게 포기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를 하나씩 하나씩 받는 것 자체도 아주 아주 작은 칭찬이라도 물건이 아니더라도 상을 주셔야 되고 그래야 이 기분 좋은 것이 이 머릿속에 남아서 기억은 항상 감정이랑 그 덧붙여져서 기억이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분과 이 경험이 같이 복합돼서 기억을 하게 되면 이 저장이 훨씬 오래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좋은 행동, 올바른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그 모티베이션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집에서 이런 한 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도움이 됐다. 그러면 아까 조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누구누군 뭐 페런트 티처 컨퍼런스도 있고 선생님들은 요즘에 얘기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색해하거나 그 영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집에서는 이런 걸 하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선생님도 그렇냐고 선생님들은 대부분 굉장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을 제시해 주시면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한테는 내가 숙제를 낼 때 좀 더 자세하게 인스트럭션 주겠다. 아니면은 시간표를 얘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잘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저는 집에서 그래서 이거를 7개를 프린트를 해서 여기 다 붙여놨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면은 우리 반 시간표도 여러 군데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 잘 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 이제 이건 잘 되는 경우에고, 흔히 하는 실수의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를 들어서 책 다 보고 게임해 그랬는데 애가 자기 입장에서는 책 다 보고가 얼마 정도 보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보고 게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야, 너 책 다 보고 게임하라 그랬는데 그 책 다 본 거야? 더 봐. 이러면 애들은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뭐 평생 일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특히나 어릴수록, 그다음에 이제 아직 그 치료가 초기 단계일수록 분명하게 숙제 끝냈으면 이제 저녁 시간까지 1시간 남았으니까 30분 책 보고 30분 책 다 보면 30분 동안 이제 리밋을 정해놓고 게임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지시도 굉장히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없으 그런 오르가나이제이션 잘 안 되니까 누구 가서 들어가서 방 치워 이런 들어갔는데 방이 아직 엉망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기준에서는 방 치우는 걸 하나만 치우면 치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화내서 야, 이게 방 치운 거야? 엄마가 치운 거랑은 다르잖아. 이러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방을 치운다는 건 말이야.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걸 방을 치운다고 하는 거야, 엄마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방을 둘러보면서 바닥에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올라갈 때까지가 치우는 거야. 만약에 이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면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해서 항상 이 백도어를 열어놓는 거예요. 얘가 그 도움을 청할 여지를 항상 남겨두어야지 아이는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약간 미국 사회 내에서 아시안 그 타이거 맘들에 대한 약간 스테레오타입이기도 한데 요즘 한국 부모님들은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이제 스테레오타입의 하나는 그런 거예요. 이제 부정적인 면만 보기. 뭐 그런 농담 같은 진단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아시안 부모님들한테 A-는 F랑 똑같다.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것이 ADHD 아이들한테는 정말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비티가 높은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미술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기뻐서 왔는데 엄마는 그래 미술 그 받은 건 치고 야 너 수학을 지금 야 너 지금 B만 이게 뭐야? 너 대학 가고 싶은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한테는 이게 자기가 이제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기의 장점을 엄마 아빠는 못 알아봐 준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큰 좌절감으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잘하는 것도 안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잘했던 것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론 부족한 것이 다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 A를 맞을 수 있는 애인데 B를 맞았다 하면 속상할 수 있죠. 부모님도 그렇고 근데 아이도 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모는 도와준다는 그 입장을 가지셔야지 얘를 어떻게 혼낸다 아니면 얘를 어떻게 그 억지로 끌고 간다 아니면 얘가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아이들의 의도를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ADHD 부모님들은 일반 부모님보다 정말 인내심이 많아야 돼요. 한 10배, 20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엄청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 아이들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 이제 오늘 오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인내심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많이 기다려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 뭐 아까 조정쌤 말하는 거 비슷한 건데 이제 수학 숙제하고 피아노 연습 빨래통에 넣어 이랬는데 한 5분 뒤에 가서 야 너 지금 그 5분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러면 애들은 나는 이거를 오르가나이제이션 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 겨우 수학 숙제 책 폈는데 그렇게 하면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priority,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정해주시는 걸 꼭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small victory라고도 하는데 하나하나 작은 걸 성취했을 때 좋은 기분을 가져갈 수 있게 그래야 그 다음 태스크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 이외에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약물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이제 약을 먹고 2-3시간이
그 두세 시간이 지나면 바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약물 치료가 뭐 피치 못할 사정에 아니면 뭐 종교적인 이유로 아니면 개인적 신념으로 약물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뭐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뭐 등푸른 생선, 이제 고등어에 맞는 오메가3를 같은 게 뭐 피쉬오일 탭 그 바이타민 서플먼트를 먹는 게 일부 도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 특히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사나 이제 간식 같은 건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그러면 과잉 행동이 굉장히 더 커지거든요. 네, 슈거 하이라고도 하죠, 대부분. 흔히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 보면은 이 집행 기능, 그러니까 ADHD 있는 그 어린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executive functioning이라고 하죠. 집행 기능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활동이 운동이거든요.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 발레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손은 어떻게 하고 발은 어떻게 하고 몸은 어떻게 하고 목은 어떻게 하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보면서 이런 거를 굉장히 재밌게 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면은 굉장히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executive functioning이 약한 뇌 부분, 이제 보통은 이제 prefrontal lobe라고 해서 이제 그 뇌의 앞쪽 부분을 말하는데, 이 앞쪽 부분의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가 행동이 이제 여가 생활이 이제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성공한 운동선수 중에 ADHD 진단을 받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시몬 바일스 아시죠?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체조 선수라고 하는 시몬 바일스도 공개적으로 본인이 ADHD 진단을 받았고 약물 치료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이제 이게 알려진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도핑 테스트에서 어떤 불법 약물이 검출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ADHD 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몬 바이스처럼 시몬 바이스는 사실은 이제 ADHD에 추가로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ADHD의 장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장점을 극대화한 친구가 시몬 바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펠프스 같은 역시나 이제 위대한 수영 선수죠. 이제 마이클 펠프스도 ADHD 진단을 어릴 때부터 받아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수영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집행 기능을 증진시켜는 운동이기 때문에 ADHD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만 ADHD의 특성 중에 하나인 하이퍼 포커스라고 있거든요. 이제 흔히들 재미없는 걸 할 때는 굉장히 산만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몇 시간이고 정말 슈퍼 파워 같은 하이퍼 포커스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특징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조절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이미 올리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요리하는 거나 이제 쇼 진행하는 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엄청 산만해요. 근데 그런 산만한 이 사람도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가 ADHD 진단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산만할 것 같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요리에 접목해서 유명해진 요리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린 타임이라고 해서 야외 활동은 이제 책 같은 뭐 공부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단순한 감각, 단순한 활동만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ADHD 아동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서 소위 말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야외 활동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감각을,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재미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이 ADHD 아동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ADHD에서 굉장히 종종 간과되고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ADHD의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치료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감정 조절 결여예요. emotional dysregulation이라고도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ADHD 연구에서 이 emotional dysregulation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환자들이, 제가 아는 ADHD 환자들 모든 환자들이 뭐 어떤 증상의 뭐 크고 작음은 다르지만 많은 경우가 이걸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다 같이 게임을 시작했는데, 가족끼리 게임 시작했는데 뭐 하나 졌다고 해서 갑자기 화를 내고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텐트럼 같은 거 하면서 그게 그 스탑이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나중에 되면 자기가 왜 화를 났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이 감정의 불이 도저히 조절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고, 그런 친구들이 그 대인 관계, 특히 친구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유가, 친구들이랑 처음에는 재밌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막 번뜩이고 막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막 아이디어도 뭐 샘솟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친구가 다가가기 되게 좋은데, 같이 놀다 보면은 이런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그 상대방 그 주변 친구들이 하나하나씩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놀지 않았다고 막 쉬는 시간 내내 같이 놀지 않아서 속상한 거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소리 내고 울고 소리 지르고 뭐 욕을 하고 아니면은 막 때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에도 이제 ADHD 환자들한테 많이 보이는 그 성향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인제 이거는 뭐 전문적인 용어라서 이제 못 알아들 수도 있는데,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어떤 주변 상황에 대해서 그 뇌에서 인제 그거를 정보를 처리를 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화를 내야 할 그 상황, 아니면 이건 내가 슬픈 상황, 이런 상황이나 아니면 주변 자극을 그 편도체라는 곳에서 인제 그 처리를 하면서 감정을 형성을 하는데, 이 감정을 그냥 바로 그 날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대뇌에서, 아까 말한 여기 대뇌 쪽에서 얘네들을 관리를 해요. 이제 이거를 모든 감정을 그냥 날 것으로 표현을 하면은 짐승과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인간이고 이제 좀 더 그 고차원적인 대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뇌에서 "아 그래 맞아. 너는 근데 네가 화나는 건 알겠는데 네가 지금 얘가 이거 게임 하나 쪼끔 진 거니까 요거는 그냥 나 이거 기분 나빠. 나 화났어. 이 정도로만 하자. 그냥 이거 게임판 엎지 말자." 이렇게 인히비션을 하는 그 조절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발달이 늦거나 발달이 잘 안 되는 게 ADHD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설명으로 인해서 왜 ADHD들이 감정 반응이 조절이 안 되는지를 설명을 흔히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하면은 상황에 비해서 너무 과한 감정 반응.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또 하나만 좀 잘못해도 "아 난 살 가치도 없고 난 죽어버려야 돼. 나 같은 거는 정말 엄마는 날 사랑하지도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얘네들이 어떤 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느낀 감정은 정말 그 날것인 거예요. 왜냐면 그 날것에서 이제 그 고차원적인 이런 그 필터를 거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날것의 감정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한 번 격해지면 이게 불 같아서 정말 기름 붓는 것처럼 진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데 자기 감정은 날 것처럼 표현을 잘하면서, 주변 사람들 감정은 감지하거나 감지를 잘 못할 수도 있고 관심도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뭘 놀렸어요. 근데 웃으면서 놀렸는데 상대방이 정말 기분 나빠하고 표정이 안 좋은데 그거를 감지를 못하고 계속 똑같은 걸 집요하게 놀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이퍼 포커스를 해서. 그러면은 그 친구가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완전 그 친구가 삐지고 화나고 "나 쟤랑 안 놀 거야." 이러고 친구 관계가 깨지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다른 특징에서 학업에 관련이 되는 것보다는 대인 관계, 그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감정 조절 결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을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근데 이게 그 테라피스트나 사이콜로지스트들이 많이 하는 그거기도 한데, 집에서도 조금씩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정적으로 과자극이 되는 환경을 최대한 피해 주시는 방법도 이제 피할 수 있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안 보낼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무슨 큰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엄청 많은 곳에서는 행분을 잘하는 스타일이면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쇼핑몰은 좀 자제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쪼끔씩은 조절을 해줄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인제 환경 자체를 피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그래서 그런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줘. "우리는
우리는 이제 차를 타고 가서 30분 가서 여기 쇼핑몰에 갈 건데 거기 사람이 좀 많을지도 몰라. 그러면 사람이 좀 많으면 우리 그 누구누구가 나한테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화장실 가서 좀 조용한 데서 좀 진정할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엄마가 손을 잡아줄게. 이런 식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감정이 날 것의 감정이 그냥 나오는 행동으로 바로 나와 보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연습을 같이 많이 해주시면 돼요. 인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놀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어떤 뭐 사건이 있었는데 얘가 뭐 울고불고 이러기 전에 조금 표정이 안 좋을 때 지금 누구야 느끼는 게 지금 화나는 거야 슬픈 거야 아니면은 어떤 거야 이렇게 계속 말로 설명을 하다 보면 누구누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러면은 화가 났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려면 아이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도 부모님들도 많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엄마는 지금 네가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엄마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속상해. 아니면 네가 이제 동생을 때리는 게 남을 아프게 하는 거는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엄마는 지금 거의 너의 그런 그 선택에 대해서 화가 나. 이렇게 엄마 아빠께서도 부모님들도 이렇게 모범을 많이 보이셔야 돼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하는 건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right or wrong.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이제 다양하게 사람들이 각각 다르고 이제 각각의 개성이 있는 건 다 맞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옳고 그름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ADHD 아동들은 옳고 그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제 한 번 얘기하면 절대로 못 알아들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똑같이 계속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언젠가는 알아들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장난감을 뺏어갔을 때 화가 나는 감정이 생기는 건 괜찮은 거야. 그건 right이야. 근데 그 화가 나는 감정 때문에 물건을 던지는 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른 거야. wrong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누구누가 화가 나는 감정을 잘 right way로 잘 표현할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자.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right or wrong을 잘 가이드를 해서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옆에서 가장 잘 도와주셔야 돼요. 옆길로 새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이거는 ADHD 아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의도와 행동을 분리시키고 이제 개선 방법을 도와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행동이 꼭 항상 한 가지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의도는 행동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서 이제 아이들이 억울해하는 거는 가장 억울해하는 경우는 그런 거예요. 이제 나의 의도를 오해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의도와 행동을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친구랑 놀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이게 옆구리 찌른 거는 알겠어. 그건 이제 의도를 알아주는 거죠. 속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렇게 자꾸 찌르고 놀리면 이거는 의도와 상관없는 의도와 분리된 행동이에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얘기해 준 거야. 근데 그렇게 계속 놀리면 얘는 기분이 나빠서 너랑 안 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넌 놀고 싶어서 그런 건데 결국은 안 놀게 되니까 네가 원하는 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 놀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의 의도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마 이제 그 길이에요. 이제 의도와 행동을 분리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정말 대인관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한테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만약 숙제를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의도는 내가 엄마를 화내게 하기 위해서 숙제를 안 해야지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화가 나면 어떤 얘기를 하면 너 지금 엄마 말라 죽이려고 지금 너 작정했지? 이렇게 하면은 아이는 나의 의도를 오해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엄마가 얘기하는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속으로 나는 억울해라는 감정과 생각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와 행동을 분리시켜주고 그다음에 의도에 맞는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고
치료자 뭐 그 상담사의 역할이고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학교 사이코로지스트 역할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부모님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해 보시고 만약에 정 안 될 경우에는 전문적인 테라피스트나 사이콜로지스트를 도움을 꼭 받으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그 질문 중에 이제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되냐는 얘기를 했는데 ADHD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소아는 이제 소아라는 경우는 만 12세 이하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청소년기 그러니까 10 대까지 증상이 계속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소아의 진단받은 소아의 한 절반 내외 35% 60% 연구 결과에 따라서의 경우에는 성인 될 때까지 증상이 계속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증상은 계속되지만 이 크면서 이 뇌가 자라잖아요. 근데 이제 프리프론탈 코르텍스 같은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는 만 23세, 남자 같은 경우는 만 26세 전후에 이 발달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돼서도 점점 더 굉장히 발달이 되고 이제 mature가 되는 거예요. 성숙이 되는데 이 뇌가 발달을 하고 이제 ADHD의 특성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도와주신다거나 아니면 상담사가 도와주시는 걸로 연습이 되면 이게 좋아질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 치료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패턴에 따라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는 결정이기는 하고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는 증상인데도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는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ADHD 같은 경우는 어떤 무슨 뭐 폐렴이라든가 아니면 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처럼 어떤 증상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이걸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근시처럼 안경을 평생 쓰지만 이 안경 도수를 조절해 나가면서 내가 더 잘 볼 수 있게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여기 사진을 해 놓은 데이비드 닐만이라는 사람은 젯블루 아시죠? 젯블루 항공사를 비롯해서 이제 5개의 항공사를 가진 오너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비즈니스맨인데 이분도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가 ADHD 진단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은 공개적으로 자기는 ADHD의 치료를 절대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ADHD 물론 약점이 있지만 이런 약점들을 보완해 줄 이분은 뭐 비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그거는 그렇게 보완하면 되지만 ADHD를 가짐으로써 내가 가지는 장점,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어떤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다음에 용기, 그다음에 밀고 나가는 그런 박력 이런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제 치료를 하면은 각성제라고 하죠. 스티뮬런트를 하면은 사실은 모든 약이 그렇지만 부작용이 꽤 있어요. 근데 부작용은 대부분 이거는 각성제의 부작용이에요. 스티뮬런트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식욕 감소 및 체중 저하가 있을 수 있고 늦은 시간에 먹었을 경우는 수면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구역질이나 맥박 증가, 그다음에 감정 표현이 줄어든다, 아니면 정서가 변화된다거나 아니면 없었던 틱이 아니면 있었던 틱이 더 악화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의학적인 치료는 내가 이 약을 먹음으로 해서 얻는 좋은 점과 그다음에 이 약을 먹음으로 해서 얻는 부작용의 나쁜 점을 잘 계산을 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큰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의적으로 하지는 마시고요. 약을 치료하는 의료진 이제 소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소아과 주치의가 ADHD 치료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소아과 의사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많이 하시고 만약 소아정신과 의사를 보신다면 소아정신과 의사와도 긴밀히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행동 교정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부모님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사진이 이거는 뭐냐면은 키예요. 근데 사람의 키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여자는 평균적이 있고 여자의 대부분은 한 요 정도 키를 가지고 있고 남자는 요 정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여기 키에서 누가 키 몇 센치 이하는 비정상, 몇 센치 이하 이상은 정상 이렇게 나누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키가 물론 뭐 정상 평균 범위에 가장 많긴 하지만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각자의 다른
키 분포가 되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 ADHD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프리프론탈 코텍스의 펑셔닝, 그러니까 일부 그 뇌의 부위에 이제 어떤 그 능력이 그냥 다 다른 거일 뿐이에요. 이제 이 아이는 달리기는 잘하고 아니면 그림은 잘 그리지만 집중력은 좀 떨어지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질병이냐, 어디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에서도 사실은 뭐 어떤 굉장히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 명확한 그 검사나 그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내리는 진단이고요.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이런 게 있지만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ADHD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얘가 심지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잘하는 것이 남들보다 노력을 2배, 3배를 해서 겨우겨우 유지하는 성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모님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내 아이가 잘못됐고 아니면 뭐 장애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 아이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키나 시력 이런 것처럼 부족한 면과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좀 작고 크고 이런 면이 있는데, 이 면이 우리가 그 약물로 치료를 해서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물론 정말 좋은 치료 방법들이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리소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다르다와 틀리다를 굉장히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면이 있다. 라는 걸 인정을 해주시고, 그게 무조건 틀리지는 않다는 거, 라는 걸 생각을 좀 아이들 대하실 때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그림은 이제 가족들이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비슷한 증상을 겪었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이 겪었으면 그런 걸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아이들한테. 아빠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진짜 나보고 이거 맨날 보라 그래가지고 맨날 집중 안 한다고 막 교실 밖으로 쫓겨나고 그랬어. 근데 그때 아빠가 진짜 기분이 안 좋았거든. 근데 아빠가 지금 보니까 어른 돼서 보니까 그게 이런 거였더라고. 그래서 아빠는 누구누구가 아빠처럼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을, 아니면은 아빠가 봤는데 누구누구는 뭐 누구누구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 여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 사진은 이게 어머님이 선생님을 만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도움을 정말 많이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제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모범생, 이제 뭐 어떤 흠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뭐 이제 ADHD가 굉장히 뭐 힘든 질병, 특히나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항상 뭐 책 놔두고 가면 갖다 줘야 되고, 아니면 뭐 빠뜨리면 갖다 줘야 되고,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자매랑 형제들끼리 싸우면은 막 중재하셔야 되고 막 그런 게 정말 많은데, ADHD는 사실은 굉장히 슈퍼파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하이퍼 포커스, 레이저 포커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정말 끝까지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고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이해심이 많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열이 넘치는 게 ADHD 아이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상력도 많고 에너지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굉장히 이렇게 클래스 클라운이라고도 하는데 막 웃긴 경우가 많아요. 되게, 왜냐면 아이디어들이 번뜩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장점이 가끔은 이런 면들도 있지만, 이런 면들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은 유지하되 힘들어하는 면을 도와주는 정도로 이제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거든요. 이제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볼게요. Well, see, I don't believe in competition. How can I win Glenn Close? Win over Glenn Close? I've been watching her so many performances. So this is just
all the nominee, 5 nominees, we are the winner for the different movie, different role. We play the different role. So we cannot compete each other. 그 오스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스카에서 윤여정 씨가 그러셨죠. 이제 이게 하신 얘기인데 ADHD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그 자체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거기에 맞는 그 영화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윤여정 선생님이 뭐 무슨 뭐 스파이더맨 이런 데에 뭐 캣우먼으로 나온다고 하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윤여정 씨는 미나리에서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잘 역할을 하신 거고 ADHD가 있는 아동이라고 하지만 그런 장점을 잘 찾아내셔 가지고 자신이 정말 맞는 역할, 그다음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걸 잘 찾아주시면 그게 정말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이 아이가 공무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면 변호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이 아이들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서포트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조장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2가지예요. IEP는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이고 이거는 이제 뭐 학습하는 것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특수 교육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ADHD 아동들 중에서 다른 서비스 occupational therapy나 physical therapy나 아니면 speech therapy나 아니면 counseling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학교에서 제공해 주도록 보장해 주는 그런 규정이에요. 근데 모든 ADHD 진단 학생이 해당되지는 않아요, IEP는. 왜냐면 IEP는 이 교육 내용을 어떻게 이 개개인에게 전달해 주느냐. 이제 이 개개인의 아이들이 퍼즐 모양이 다른데 이 퍼즐 모양에 맞춰서 내용을 전달해 주느냐라서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이 너무 좋다거나 아니면은 지능이 높다거나 아니면 ADHD가 그냥 마일드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IEP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교육의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되는 ADHD 아동 같은 경우에는 IEP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신청은 부모님이 하실 수 있어요. 부모님이 학교에 나는 우리 아이가 학습적인 아카데미 퍼포먼스에 걱정이 많으니까 IEP에 대해서 consideration 해달라 그러면은 학교에서 그 written notice를 받으면 학교에서 일정 기간 내에 검사를 해서 이 아이는 IEP에 들어간다 아니다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섹션 504는 아니면 504 플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그 교육을 받는 곳까지 가는 액세스의 문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서 잘 걸을 수가 휠체어를 타고 2달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듣는 과학 시간이 4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은 이 휠체어를 탄 아동이 그 교육의 장소까지 갈 수 있는 액세스를 보장해 주는 게 504 플랜이에요. 근데 ADHD도 그 특성 때문에 교육까지 가는 그 액세스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가 책을 맨날 까먹고 안 가져와서 학교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책을 2카피를 줘서 하나는 학교에 2개 해주고 하나는 집에 2개 해준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504 플랜이에요. 그래서 2가지가 ADHD 아동들이 이제 IEP는 모든 아이가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런 법적으로 안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소아정신과뿐만이 아니라 소아과 의사들도 진단을 내리기 전에 이 ADHD 특성이 2가지 장소 이상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꼭 선생님의 말을 이제 선생님의 그 리포트나 아니면 밴더빌 폼이라고 해서 그런 설문지를 꼭 선생님한테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